안녕하세요. 김종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최고치에 이르면서 하락하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최대 80%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번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 하락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천만채나 달하는 매물 폭탄, 인구 감소, 가계 부채 이런 것들도 집값 하락의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속보입니다. 부동산 80% 폭락, 5억짜리가 1억이 되는 건데 이제 수두룩 대략 몇 년도일까요? 자, 대세하라. 이 부동산이 그동안에 쭉 올랐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추락합니다. 볼까요? 자, 부동산 대폭락 곧 시작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가지 위험 요인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집값 거품이에요. 거품이 없는데 많이 빠질 리가 없죠. 서울은 무려 8년간 2.5배, 이제 거의 3배, 어떤 것들은 4배까지 뛰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세계 2위라는 거 엄청납니다. 강남이 세계 2위예요. 서울 5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14위로 거의 상위권.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가장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GDP 대비는 무조건 1위입니다. 1천만 물량 폭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1천만이나 되느냐? 자, 공급 물량, 이제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서울 공급해서 약 200만이나 돼요. 분당 1기 신도시에 약 6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기존에 있었던 매물을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끼리고 있는데 이 매물이 동시에 터질 거예요. 800만 채, 그래서 1000만 채. 이거 터져버리면요, 집값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자,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체 인구 급감이죠, 지금? 해마다 이제 몇십만 명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는 역시 2020년 기점으로 확 떨어졌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부분 선진국들이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도 같이 추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지금 1인 가구, 사실상 1인 가구가 35%를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 0.75. 아무튼 두 쌍이 0.75명, 세계 최하위, OECD에서 지금 꼴찌. 지금 출생률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예요. 그냥 어떤 금융이 건전성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뛰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증가가 1위고 GDP 대비 100.6으로 1위입니다. 뭐 소득 대비든 GDP 대비든 웬만한 것들은 상위권이에요. 금융부실을 우려하고 있죠. 다른 말로 금융위기. 자, 금리 인상은 거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하반기 때 2회 이상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또 2회 이상 계속 단계별로 쭉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특히 영끌 매수한 사람들 경매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는요, 즉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에요. 정권 창출하려면, 자, 여당이 되려면 대통령의 선거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세금 걷으면 뭐예요? 야당 돼버리는데. 자, 집값 안정시키는 사람이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설문조사에도 나오잖아요. 대선 이후에 집값 잡기. 설령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연착륙 시킬 가능성이 커요. 집값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작업. 첫 번째, 대폭락. 왜 집값이 대폭락하느냐? 첫 번째 사유는 부동산 잡는 사람이 이제 당선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가 집값 하락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 하락을 70%나 원한다고 하잖아요. 자, 보통 지금은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집값 상승보다 이제 하락이나 원상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지금 지나치게 해제해가지고
뭐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제해서 집값 오히려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강력 투기 정책, 강력한 정책을 쓰기를 바라죠, 국민들이. 무주택자 혜택보다, 무주택자 무슨 대출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그거보다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거예요. 집값이 뛰니까 대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발 호재, 자꾸 호재로 들쑤시지 마시고 집값 하락 대책으로 연착륙을 시키세요. 갭 투자 투기보다 실거주 정책화를 시켜야 합니다. 갭 투자는 이익을 환수시키고 실거주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자산 증식을 꾀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감면보다, 왜 다주택자에 자꾸 감면에 신경을 쓰는지, 오히려 보유세 누진세를 때려버려야 돼요. 양도세는 좀 완화하더라도 보유세를 세게 때려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내게끔. 결국 이 대통령 선거, 바로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집값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70% 이상이 원합니다. 자, 나베이에서 보면은 하락해야 한다. 거의 78%가 하락해야 한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도 66.7%가 떨어져야 한다. 즉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최소 60%, 최대 70% 이상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폭락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향 안정화, 안정을 원하는지 폭등을 원하지 않아요. 집값이 지금 거품이 최고치. 자, 두 번째로는 대폭락, 세계 최고의 집값 거품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서울 도심이 세계 2위, 서울 집값도 세계 5위, 전국 집값 세계 14위. 엄청난 지금 거품 아닙니까? 자, 건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뛰었으면 다행이지만 가계부채는 또 세계 1위고 증가율도 세계 1위고 영끌 금융부실은 심각하고 GDP 대비, 소득 대비 어떤 요소를 붙여놔도 집값 상승률이나 가계부채 또는 거품 요인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바로 이 거품이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도심 집값 세계 2위, 상승률도 1위라고 나왔죠. 홍콩 다음이에요. 싱가포르를 제꼈다라는 것은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지금 변동률도 1월달 기준으로 89.7%. 지금은 이제 100%가 넘어갔죠. 이것도 2016년 기준이니까 그렇지 2013년 기준이면요 지금 250%예요. 자, 이거 보실래요? 자, 한경연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이 OECD 2위다. 여기 보면 100.6%, 이미 100이 한참 넘어갔고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을 완벽하게 제꼈죠. IMF 자료 보면은. 그리고 100을 넘어간 나라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업부채는 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정부부채도 그렇고. 자, 이제 금리 인상. 세 번째 대폭락의 문제점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금리 인상이 바로 대세 하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영끌, 빅2, 패닉 바잉 들어보셨죠?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2030 1765조라는 천문학적인 빚 1% 상승. 그러면 12조 원. 그러니까 이 빚이 1% 올라갈 때마다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악성 대출. 그렇다고 이 대출이 건전한 대출이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득에 비해서 많이 땡겼거나 아니면 집값에 비해서 최대치로 땡겼거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능력 밖으로 땡겼거나 바로 이처럼 악성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 대출들이 많아요. 20대 개인위생 29%나 증가. 벌써부터 개인 파산해가지고 29%나 증가했고 이 금융권, 다중채무 이곳저곳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 이런데 큰일 납니다. 세금 여러분들 이자 너무 세잖아요. 집값 하락이 이제 본격화하는 시나리오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그럼으로써 이자 부담 매물 폭탄으로 이어진다. 자, 이제 시중금리 줄줄이 인상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변동금리 대출 6년 내 최고.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반 신용대출이 3.70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코로나 때가 이 바닥이었죠. 자, 이제 탈출을 서서히 하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가계대출도 지금 2.91, 담보대출도 2.73으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미국발 금리 인상 조짐, 미국도 역시 금리 인상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누가 2억의 원금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 이자가 대략 2.5%일 때는 41만 원 정도 돼요. 이게 70%가 변동금리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 사람들도 거의 70%가. 만약에 같은 2억인데 이게 5%로 올라가게 되면요, 더블이죠. 83만 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40에서 한 80만 원대의 원금 이자를 갚는데 이 사람은 160만 원대 원금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2억은 양호하죠. 4억 빚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렇게 되면 원금 이자까지 해갖고 300, 거의 3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심각해지죠. 자, 이제 네 번째 대폭락 문제는 800만 채에 해당되는 바로 매물 폭탄입니다. 다주택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매물. 지금 다주택은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쵸? 보유세는 약하고 양도세는 세니까 버티기.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는 말소 때까지 기다리기. 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인도 한동안은 많이 털어낸 듯 하더니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법인 매물. 갭투자. 자, 이제 집값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락하게 되면 갭투자는 미련 없이 던져버린다고요. 왜?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들 거의 다 갭투자 매물이죠. 그거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영끌 매물. 빚을 왕창 진 사람들은 부담감이 느껴져서 폭등장에 집을 잡았던 그 마인드는 폭락장에 집을 파는 마인드와 일치합니다. 바로 이러한 6가지 매물 폭탄.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주택자, 여기 보세요. 약 210만 명인데 대략 한 2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 매물이 약 700만 대가 됩니다. 엄청난 매물이죠. 다주택자 속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나 뭐 이것저것. 자, 임대주택 사업자 약 44만인데 50만이고 여기는 159만을 찍었죠. 임대주택 사업자 자 50만이 159만 채. 이게 지금 서서히 말소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말소될 매물들이 훨씬 많아요. 아직은 말소 전까지 대기하고 있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결국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소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막 추락하게 되면. 자, 10번째. 5번째 대폭락 요인은 공급 폭탄. 무려 200만 채나 되는 공급 폭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기 신도시 80만 호죠. 서울 공급이 대략 한 37만 호. 그래서 그 앞에서 이 매물들이 나왔었고요. 117만. 그리고 추가 신도시로서 83만 호. 이거 공급대책, 이사대책 이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추가 신도시들이 다 발표는 안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엄청난 매물.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 추이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인구 급감. 이것도 큰 요인이죠.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왔죠. 2020년에. 자, 2020년만이 아니라 21, 22 이제 갈수록 큰 폭으로 인구가 줄 거예요. 지금은 자 5,183만인데 이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1인 가구 33.3%, 2인 가구 25.8%, 합이 대략 59%. 엄청나네요. 대략 60%.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6가구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예요. 바꿔 말하면 1인 가구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잡기보다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 구매 여력이 떨어집니다. 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가 남아돌게 됩니다. 자, 이제 고가 아파트 왜 기다려야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2017년에 집을 잡은 사람들 정말 부럽죠. 그때 집을 잡은 사람은 최소 더블 정도 갔어요. 어디를 잡았든지 간에. 그런데 2013년 바닥에 잡은 사람은 더블이 아니라 세 더블까지도 갔습니다. 물론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5더블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상당히 부럽죠.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7년에 5억에 내가 매입한 사람들,
2021년 지금 현재 10억이 됐으니까 5억을 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뭐 올해 더 뛸 수도 있지만 대략 한 2026년을 바닥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반토막은 기본이에요. 기본. 5억 본전치기 하고, 자, 2031년 뭐 결국 또 이제 우상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3억. 옛날 같으면 10억이 5억 됐으면 이번으로 따지면 18억으로 가야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예요. 왜냐? 현재 집값을 반토막으로 잡아도 거품이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심각한 거. 그래서 80%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13억 해서 이제 결국 17년, 31년 하면 거의 15년 지나서 14년이 지나서 8억을 버는 거죠. 이미 지금도 5억을 벌었는데 14년이나 지나서 8억. 자, 그런데 문제가 2021년 지금 매입한 사람은 달라요. 지금 매입한 사람은 5억에 매입한 게 아니라 10억에 매입해서 마이너스 5억 언젠가는 될 텐데 추락을 하는 쓴맛을 볼 것이고, 결국 세월이 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3억이 올라가고, 뭐 부대비용 따지면 올라간 것도 아니죠. 마음고생만 하다가 본전치기. 이것도 서울이나 하면 본전치기지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회복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뭐 어차피 10억짜리 잡는 거 왜 잡습니까? 자, 아예 그냥 어느 바닥장에서 5억에 잡으면 이 사람하고 똑같이 잡는 꼴이 되네요. 결국은. 그러면 13억으로 결국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5년 만에 8억을 벌었네요. 결국 부러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번 거예요. 금액은 똑같을지 몰라도 기회비용, 부대비용, 뭐 이자, 부담 이런 것이 적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뭐 이걸 철떡같이 믿어서 무조건 폭락장을 기다려라 이것만은 아니고, 고가 아파트, 많이 뛴 아파트, 무리하게 영끌하는 사람들은 좀 한 번쯤 이걸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청약, 우선으로 아니면 이제 뭐 3억 미만 또는 지역에 따라 5억 미만 이렇게 좀 중저가 있잖아요. 저평가. 이것들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아파트 매수할 사람들은 좀 기다리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웃는 날이 오겠죠. 부글부글 끕니다. 집값 거품이. 자, 이 거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빅뱅이 일어납니다. 거래 없이 부동산이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인데 줄다리기가 끝나면 거품이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상투장 거품값이 최고치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